사상 첫 50일 연속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은 전국적으로 폭우 대신 소나기가 올 거라는 예보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집중호우 피해 현장인 경남 하동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수해 지역 피해 조사 중인데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번 주 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늘 당정청이 만나 재난지원금 액수도 2배 상향하기로 했다는데요. 어렵고 힘든 시간인데 수해 지역 청취자 여러분들 식사 꼭 챙기시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당정청이 국회에서 오늘 만났잖아요. 네.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하는 것 이걸 이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네. 어떻게 이게 2배 상향 4차 추경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이 2배로 상향을 해도 이게 예비비라든지 다른 예산을 좀 조정해서 이거는 네네. 감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수해 복구 작업을 이제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서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면 이렇게 충분히 이제 지원할 수가 있다. 지금 기획재정부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입장이긴 한데, 근데 다만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차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네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당정청 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4차 추경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했겠지만 일단 나온 결론으로는 이 4차 추경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일단 가능한 재정 수단은 총동원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좀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1955년 만들어진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1995년? 55년. 55년? 네. 굉장히 좀 오래된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던데 네. 굉장히 좀 오래된 그 기준인데 이것이 이제 사망의 경우 이제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으로 이 침수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내외가 그러니까는 김정숙 여사까지 수해 현장을 찾았는데 따로 찾았다고 각각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온지도 몰랐다 네. 이런 얘기를 마스크 하더라고요. 쓰고 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다 놀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KTX를 타고 영호남을 돌면서 네네. 수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고 김정숙 여사는 강원도에서 네네. 봉사활동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철원에 가셨는데 오전 한 8시 반쯤에 도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8시 반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수해 복구 작업에 지원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알았대요. 주변에 그래요? 있는 분들이 배식을 하는 네네. 이제 봉사를 하시는데 배식을 하는 분이 어디서 많이 본 분이라 혹시 김종숙 여사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경호하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숨어서 경호를 하셨나? 은폐를 하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시장 상시 감독 기구 설치 이야기를 제안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자, 이게 굉장히 빨리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급물살을 탄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 얘기를 들어보면 네. 부동산 감독원을 산하 공공기관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출범한 대응반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불법 행위에 대응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 8명하고 금융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이렇게 파견 인력 6명 해서 14명으로 구성됐던 임시 조직인데 이게 사람도 많지 않고 14명이 그러면 이렇게 다 전국의 부동산을 돌아다닌 거예요? 약간. 그런 셈이죠. 네. 물론 국토부에서 또 인원을 보조하는 인원을 투입하고 했는데요. 이게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할 상시 조직이 있으면 그만큼 더 열심히 감시할 수 있고 또 각 부서별로 파견을 받아서 있는 거와 어떤 기관이 만들어져서
금감원처럼 거기서 상시 조직으로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 이 대응반 같은 경우가 내년 2월까지는 존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부동산 관련된 법안을 손질하거나 만들어서 이 상시 기구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하겠다는 얘기에 이어서 국토교통부에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이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네. 여기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의심 거래를 다수 발견했다. 그래서 경찰청과 국세청의 조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하나의 그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이 상시기구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도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것처럼 부동산 감독원 같은 그런 기구가 있어서 강제 수사권도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 강제 수사권까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피조사인 조사받는 사람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존해서 실거래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더 강한 권한을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 여당에서 나오고 있고 반면에 야당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대응반이 지금까지 했던 상황들 6개월 동안 했던 걸 보면 한 110건 정도 조사했는데 실제로 처벌까지 간 거는 3건밖에 안 된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소용이 있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똑같은 통계를 가지고 정부 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상시기구가 필요하다. 더 늘려야 된다. 네, 강제 조사권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걸 보면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오늘 한 얘기를 들어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관리처럼 시장 교란 행위가 부동산에서 있으니까 이걸 관리 감독하는 게 필요하다라면서 이 상시 관리 감독 기구를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청와대 수석 인사가 추가로 또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면 새로운 또 입각을 하게 됐나요? 네, 뭐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이틀 만에 네. 또 추가 인사가 났는데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그리고 사회수석에 윤창열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이 정만호 신임 수석은 언론인 출신이고요. 네. 이 참여정부 시절에 이 청와대 정책상황비서관 그리고 의전비서관을 지낸 바가 있고요. 청와대는 다양한 경험 그리고 각 분야의 높은 이해도로 국정운영 사안을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윤창열 신임 사회수석에 대해서는 이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 분야 조정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관심 갖던 것은 주택이 몇 개냐? 네,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임명됐던 3명의 네. 수석이 이 2명은 1주택자였고 네네. 1명은 이제 무주택자였는데 네. 이번에 임명된 2명의 수석 모두 1주택자 네, 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 거취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김종원 전 민정수석 네. 이제 사임하고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여당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석현 의원도 그렇고. 네, 근데 어제 또 전해드렸죠. 뭐 말하지 못할 가정사가 있다라고 네. 김종민 의원이 그랬나요? 예, 어제 한 TV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우원식 의원 등등 해서 얘기를 하니까 나가서도 집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식까지 계속 네, 강하게 얘기를 맞아요. 하니까 김종민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김 전 수석이 청와대를 떠났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고 지금 김 전 수석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개가 안 된 가정사가 있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도 했는데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해를 받아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건데 이것을 지금 그만둔 사람에게까지 얘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상황을 잘 모르는 의원들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오. 좀 세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우원식 의원이 오늘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종민 의원을 겨냥을 했는데 오늘 뭐 자신의 그 방송과 인터뷰를 두고 김종민 의원의 인터뷰 보고 어이없어 한마디 한다. 어떤 가정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정을 공개하지 않고 국민이 잘 모르면 이해하라고 하면 되겠는가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상식선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내놨다는 것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세게 얘기했다가 우 의원이 이걸 삭제를 했어요. 결국에는 페이스북 메시지 삭제를 네네. 했고요. 그리고 이 가정사가 뭐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박성중 통합당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이 군대 동기고 누구보다 김 전 수석을 잘 안다. 여러 가지 좀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 부인하고 관계가 뭐 재혼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뭐 그것만 듣고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뭐, 근데 뭐 예, 예. 복잡한 가정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민간인으로 얘기를 한 거죠. 돌아갔는데 뭐 가정사까지 알 필요도 사실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뭐 개인이나 피치 못할 가정사가 있었으면은 네. 뭐 진짜 그만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행복하게 사십시오라고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뭐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요새 좀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또 그런 집중 포화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제 8.15 광복절도 다가오고 그래서 네. 그런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그렇죠. 네. 올해도 역시 그 8.15를 앞두고 이와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이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고 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이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라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이 관용적 리더십의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에 이어서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광복절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용일 수가 1234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너무 가혹한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뭐 대응은 없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굳이 뭐 논평을 내거나 그럴 뭐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다만 뭐 민주당의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도 없었다. 뭐 그 전혀 뭐 얘기는 게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다만 정의당에서 논평을 냈어요. 김종철 선임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둬라.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국정농단 공범들 최서원 씨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혐의도 사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평소 박 전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며 친했던 모양인데 공과사를 구하기 바란다. 지금도 누나라고 부르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형이 확정이 안 됐어요. 이게 그렇죠. 그 네. 문제가 있죠. 파기환송심까지는 나왔는데 다시 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야 이 형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면을 할지 안 할지 논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면 얘기를 하니까 좀 어떻게 좀 절차상으로 절차상부터가 뭐 어떻게 논의를 해볼 여지가 없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관련해서 공개 사과를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당내에서 괜찮을지도 궁금하고 어떤가요? 글쎄요, 뭐 일단 이 김종인 위원장이 뭐 당 회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비공개 석상에서 이 박근혜, 이명박 저 두 전직 대통령의 그 좀 일단 불미스러운 과오에 대해서 이 당 차원에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다라는 지금 보도는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사과를 한다면 뭐 언제 할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마 이 김종인 위원장의 취임 100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그 무렵이나 아니면 뭐 다음 주에 이제 호남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데 그때 이제 같이 담기지 않겠느냐 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비대위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 의원들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뭐 이른바 지금 또 4대강 논쟁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과연 내부에서 그거를 받아들일까 좀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아직은.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사실은 이제 정강훈 목사가 광복절 집회를 지금 이제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측에서는 이거는 이제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인데 그래도 많이들 모이시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원래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청와대 인근 효자동 3거리 거기 뭐 이어지는 도로, 인도, 그러니까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이 도심 권역을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서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신청한 그 장소를 보니까 금지 구역을 살짝 벗어난 그런 도로에서 하겠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14개 단체가 있다고 서울시가 밝혔는데요. 뭐 사랑제일교회,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가 있는 그 교회와 자유연대라는 단체는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사직로에서 2,000명 규모로 집회를 열겠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우리공화당 등은 이 중구에 있는 한국은행 사거리부터 남대문시장까지 이어진 구간에서 4,000명 정도 규모의 집회 열겠다. 또 진보 단체들도 뭐 종로구 안국역과 낙원상가 근처에서 2,000명이 참여하는 집회 열겠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코로나19 상황이거니와 더 이상 뭐 몇만 명이 모이는 이런 집회를
이 집회금지 신청 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허용한다면 이게 감염병 예방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서울시가 판단하고 집회 금지해달라라고 공문을 다 연락을 했습니다. 보내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인 그날 적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요. 기억에는. 그러니까 서울시는 만약에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회 금지 명령 내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찰도 만약에 현장에서 공무원이나 경찰이 방역 조치를 좀 따라달라. 네네. 그러니까 좀 금지 조치를 따라달라 얘기했을 때 그걸 안 따르면은 여러 가지 뭐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 체포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혜원 전 의원 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이 있었는데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네,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은 이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을 한 뒤에 네. 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뭐 어쨌든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그러니까 업무 중 이제 알게 된 비밀을 통해서 그리고 명의 신탁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은 뭐 굉장히 좀 중대한 범행이다, 중대한 범죄다, 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SNS에서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이 사법 절차가 남아 있다라면서 항소 의사를 또 밝혔습니다. 즉각적으로 항소를 네네. 하겠다라고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고의가 아닌 졸음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본 건데요. 이번 판결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내 앞으로 들어놓은 95억 원의 보험금을 떠나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라는 점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결의 의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슈입니다. 사실 네.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좀 약간 충격적이거든요. 그렇죠. 보험금 액수 때문에도 그렇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파기환송심? 뒤집어졌어? 뭐 이런 것도 그런데 네. 일단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음. 계실 테니까 이 사건 개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세요. 네, 2014년 8월에 발생한 일인데요. 이제 8월 22일에서 23일 넘어가는 그 네. 새벽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인 남편은 중상을 입지 않았어요. 네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네.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습니다. 네네. 굉장히 그것만 들어도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 후에 한 보험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이 이상하다면서 제보를 합니다. 즉 남편이 타게 된 보험금이 무려 95억 원이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아내를 살해한 거 아니냐.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네네. 아내를 살해한 것일 수 있다는 제보를 하고요. 검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소를 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졸음운전입니다. 아하. 제가 어떻게 이것도 아들을 임신한 아내를 살해합니까? 임신까지 하고 있었군요. 네, 졸음운전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죠. 그렇군요. 근데 1심에서는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네, 2심에서 유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단은 이제 뭐랄까 살인이 아니라 네, 졸음으로 인한 이제 과실치사로 지금 판단이 내려진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재판이 4번 열렸죠. 네네. 이거를 간단하게 결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1심 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네네. 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그리고 2심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살인죄 유죄 네. 판단하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고요. 대법원에서는 이거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요. 네네. 파기환송된 후에 재판이 굉장히 오래 이제 지연되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네.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왔는데 대법원 취지에 따라서 무죄, 살인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고요. 네네. 이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이제 사망하게 했기 때문에 그 어허. 부분이 유죄로 나와서 금고 2년형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들으면은 95억 원의 네. 보험금 이러면은 이거 뭔가 있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들 또 많이 하시는 것도 사실은 뭐 이해 갑니다. 당연히. 네, 좀 약간 네. 이해는 가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것 네. 때문에 사실은 살해 뭐 용의가 있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살인이냐 아니냐를 네. 가늠할 때 있어서는 중요한 게 범죄의 동기 부분입니다. 즉 아니 게다가 배우자를 살해한다면 네. 이거는 뭔가 그에 상응하는 그 배경이 되는 동기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에서는 바로 95억 원을 넘는 그런 막대한 보험금 이런 걸 볼 때 살해했을 것이다. 살인 동기 충분하다라고 한 게 바로 검찰 측의 주장이었죠. 근데 이제 1심에서 무죄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만 네. 1심에서 무죄를 내렸던 네.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이 95억 원 보험금이 의심하게 만드는 건 맞다고 했어요. 네네. 그리고 피고인인 남편의 이야기 중에 좀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 또 진술이 달라진 부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살인죄를 범했다고, 즉 유죄라고 확신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아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특히 이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직접 증거. 예, 뭐 물론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건이 직접 증거가 없죠. 정황으로.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접 증거가 풍부하게 있으면 네네. 또 그러한 간접 증거들이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면 충분히 살인죄 유죄 판단도 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보험금을 받기 위한 그런 계획적인 범죄라면 범죄인지 여부를 따지는 게 중요한데 네. 보험 가입한 경위를 좀 봐야 돼요. 애초에 11개 보험사에 25건의 보험을 이제 가입했고, 오, 그렇게 많이요? 네, 이게 정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100억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되는데 네. 이것만 단순히 볼 때는 와, 이거 봐라,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네. 이렇게 한 걸 볼 때 이거는 살인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고 당연히 아내를 살해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검사도 네. 그렇게 봤고요. 네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보험 가입 내역을 좀 자세히 봤어요. 경위를. 네. 즉 이 남편이 이제 잡화점을, 생활용품점을 네네네. 운영했는데 이 보험 이제 영업 사원들이, 네. 보험 판매원들이 고객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은품들, 네. 사은품들을 그 가게에서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험에 가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보험 설계사들이 다 고객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운영하는 잡화점에 네. 오는 고객들. 그러다 보니까 다 거절할 수 없고 하나하나 결국은 들어두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와, 근데 그럼 한 달에 내는 보험금이 네. 얼마나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이 했으면? 보험료가 일단 이 아내 앞으로 네네. 아내 앞으로 총 25건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보험료만 한 달에 360만 원이었거든요. 보험료 360만 원이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네. 정반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보험 관련해서 본인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도 많고 네. 또 아버지 앞으로도 있고요. 네. 또 자녀 앞으로 든 것도 있고 사실 이 남편이 이미 뭐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네네네. 사생활적인 영역이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숨진 아내와의 결혼이 세 네.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아, 근데 전처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도 계속 유지했어요. 네? 아니, 이혼을 했는데? 네. 이거는 오. 곧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심을 계속 한다면 아니 이거 봐라, 이렇게 과도하게 보험을 들어놓고 범행 대상자를 계속해서 물색한 거 아니냐 라는 의심도 가능한 거고, 네네. 또 반대로 보자면 이거 봐라, 지금 이 남편은 여러 가지 그런 보험을 너무 상당히 좀 많이 들어놓고 또 특별히 범죄의 대상자가 되지 않을 사람 앞으로도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한 걸 볼 때 이 캄보디아 출신의 이 사망한 아내의 그냥 습관처럼 든 거다. 아내 앞으로 보험을 많이 든 게 이게 범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한 거죠.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예. 지금 이 이제 숨진 부인 앞으로 네. 보험을 이제 들어서 300만 원 정도, 네, 한 달에 360만 원 정도 360만 원 정도. 예. 그러면 지금 아버지 앞으로도 들고 전처 네. 앞으로 들고 그러면 전부 한 달에 얼마 내신 거예요?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죠. 보험금을요? 예. 예. 와, 돈 많이 버시나요? 1,000만 원 내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네. 만약에 한 달에 한 5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해도 좀 많긴 한데 네. 뭐 낼 수는 있겠네 그렇죠.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뭐 빚도 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보험료로 낸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의심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수사기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 남편의 정확한 재무 상태가 어떠냐, 월 수입이 얼마냐 이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도 의심을 수사기관이 할 수밖에 없는 요소는 있어요. 애초에 경찰에서 말했던 월 수입 액수 네. 그게 너무 좀 약간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종의 특성상 소득이 다 100% 공개되진 않아요. 현금 결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다음에 검찰 조사 받을 때는 조금 더 소득 수준이 좀 좋아졌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요. 그 후에 재판 받을 때도 더 올라갔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월 수입이 1,000만 원 정도로 주장을 했죠. 그러면은 최고 수입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1,000만 원을 생각을 하더라도 네. 그 1,000만 원을 거의 다 보험금에 쏟아 부은 거잖아요. 실제로는 뭐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 낸 건 맞죠. 네. 하지만 그래서 당시에 이 남편이 어떤 그 재정적으로 쪼들렸느냐, 네. 아니면 그래도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각 재판부마다 판단이 약간씩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1심에서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무죄 판단을 했는데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네. 왜인가요?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네. 등장하는데요. 우선 지금 이제 보험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실제로 이게 교통사고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대형 화물 트럭 뒤를 들이받은 겁니다. 네. 예, 정차되어 있던 차량 뒤를 들이받아서 이제 조수석에 있던 아내가 사망한 사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차량의 승합차에 남편이 운전했던 승합차의 경로라든지 또는 당시 사고 직전의 정황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상향등을 켰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사고 직전에 그 CCTV 영상이 있어요. 네. 이게 맞은편에 휴게소가 있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거기에 있던 CCTV에 담기긴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놀랍게도 쭉 진행해 오다가 사고 직전에 상향등을 켭니다. 이거는 안 졸고 있다는 얘기인데 등을 켤 정도면.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추돌을 해야 네. 나는 살고 아내는 사망할 것인가. 그 정확한 지점을 계산하고 측정하기 위한 상향등 조작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남편은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졸음운전이면 상향등을 켤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상향등은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네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당기거나 그러니까 이게 뚝 하는 당기거나 밀거나 네네. 합니다. 그런데 당기는 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켜지는 거죠. 일회적이죠. 예, 고정이 아니고 그렇죠. 졸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능히. 하고. 예, 예. 근데 미는 건 밀어서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졸았다는 사람이 졸음운전이었는데 상향등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약간 좀 의아하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고요. 네. 또 추돌도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이동을 해서 네. 우조향이죠. 핸들을. 조향 장치를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잠깐 꺾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정렬하면서 바퀴가 11자였고 직선으로 추돌했다. 이런 부분들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또 이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했잖아요. 네네. 남편은. 실제로 중간에 휴식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지점에 전체적으로 코너길이 8개가 있었어요. 꽤 많았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 코너를 지난 다음에는 이 사고 지점까지 1분 걸립니다. 그렇다면 코너를 돌 때는 졸음운전으로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데 다 통과하고 그러면은 그 1분 사이에 졸았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의문을 2심에선 제기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평균 속도입니다. 이 서울 톨게이트 지나서 집으로 갈 때 이제 하행선인데요. 네. 서울 톨게이트 통과한 게 새벽 2시 45분경이고요. 그로부터 36분 후에 사고 발생합니다. 평균 속도. 평균 속도. 예, 평균 속도가 시속 112km. 되게 빠른데. 졸았다는 사람이 코너길도 있는데 네. 과연 시속 112km로 졸음운전을 할 수 있는가? 아하.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2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판단했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는 이걸 이제 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심의 그렇습니다. 판결을 다시 한번 봐라. 잘못된 네. 것 같다. 네. 이유가 뭔가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험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이 남편은요. 굉장히 독특한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산 관리를. 네. 예금 계좌가 있긴 한데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던 돈을 다 합해봤자 600만 원이 안 됩니다. 상당한 다 내니까. 네. 그런데 적금도 없었고 네. 주식 계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즉 보험만 있습니다. 보험만. 이거는 보험을 범죄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네네. 본다면 어떤 원인으로든 동기가 어쨌든 보험을 유일한 어떤 이런 그 자산 관리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즉 보험을 가입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 약관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보험금을 내고요. 보험료를 네네. 내고요. 또 생활비로 쓰고 네네. 또 그러다가 또 보험을 또 가입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그래서 파기환송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남편의 피고인의 이 보험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네네. 확인해봐라. 이런 지시를 내렸죠. 아. 그리고 또 교통사고 관련해서도 이제 영상이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굉장히 흐릿합니다. 희미하고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하면서 이런 재연을 했어요. 또 네네. 시뮬레이션도 했고. 그런데 과연 그게 오차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아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세하고 다양한 파기환송심의 어떤 파기환송심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지적해줬거든요. 그러한 작업들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와서 이제 네. 뭐 살인에 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졸음운전 때문에 사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 봐서 금고 2년형에 지금 처해진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우리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일단은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선 네. 누군가 사망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그렇죠. 일이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피고인, 즉 네. 남편이 최고의 어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죠. 가장 악독한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물론 본인의 실수로 아내가 사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은 있는 거죠. 하지만 고의로 살해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회적인 평가가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요. 따라서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살인범이야. 당연히 100억 타려면 당연히 이렇게 했겠지. 라는 단정 그리고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공격 등은 네. 상당히 좀 자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험업 측면에서도 바라볼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이 사건 후에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이제 못해요. 왜냐하면 이 95억 원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이게 다 일시불은 아닙니다. 따라서 좀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합산해서 제외됐어요.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이제는 제도가 이제 보완됐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죠. 위험을 회피하고 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난관을 좀 타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범죄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보험금이 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을 사후적으로 그래 이렇게 돼 있다면 한번 이걸 이용해서 내가 좀 범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내가 돈이 꼭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걸 한번 해볼까라는 사후적인 범죄 유발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보험제도의 본질을 건드리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자, 글쎄 뭐 아직은 사회가 좋은 부분이 많다라고 믿고 싶어서 네. 정말 사고로 인해서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인을 잃은 걸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네. 또 그렇다면 그건 또 굉장히 뭐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죄책감을 느끼기 충분한 일이기 때문에요. 네, 오늘 손수호 변호사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셔갖고 제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투리 뉴스까지 전달하는 뉴스 더 있습니다 시간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이번엔 패스트푸드점에서입니다. 또 뭔 일이 발생했는데요? 예, 최근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엔 패스트푸드 체인점 롯데리아 직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아이고.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아. 총 11명이 확진됐다고 조금 전 한 명이 또 그렇군요. 늘어서 1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하는 직원들 같으면 항상 함께 있고 또 식사도 같이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은데 자 확진 경로 파악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직까지 정확한 네. 최초 확진에 대한 경로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사건 경위를 보면은요. 지점장 등을 포함한 롯데리아 직원 10명이 지난 6일 먼저 광진구 군자역점에서 모임을 가졌고요. 이후에 광진구 치킨뱅이 능동점에서 9명이 추가 합류하면서 2차 회식을 가졌는데 총 19명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모임 이후에 5일이 지난 어제 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직원 1명이 처음 확진됐고 서울시 거주자 3명이 같은 날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시민 4명과 서울 외의 타 시도 주민 2명이 더 확진돼서 10명이었는데 네. 조금 전에 1명이 더 늘어서 총 그렇군요.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아이고. 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매장에서 접촉한 인원들이 있어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초 감염자가 어떤 경로로 감염된 것인지 역학조사 중이고요. 롯데리아 측은 확진자가 발생한 매장뿐만 아니라 모임에 참석자가 근무한 매장까지 네. 모두 7곳을 폐쇄했는데 이 중에 종강역점은 방역당국 허가를 받고 영업을 재개했고요. 6곳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좀 빨리 좀 지역 감염이 끊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국 앱 사용자 네. 개인정보주의보 발령입니다. 중국 앱. 네, 중국 앱 사용자입니다. 지금 틱톡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호우주의보가 아닌 개인정보주의보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꼭 지워야 할 중국 앱 목록이 네. 등장했습니다. 현재 약 70개의 중국 앱이 삭제 리스트에 포함됐는데요. 이 리스트에는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이 애용하는 촬영 앱 유라이크를 비롯해서 말씀하신 틱톡, 네네. 위챗 같은 SNS 관련 앱도 포함됐습니다. 아하. 특히 유라이크는요. 지난해 국내 애플 앱스토어 전체 다운로드 순위 2위를 차지한 인기 카메라 앱인데요. 오. 저도 쓰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또 틱톡 개발사에서 만든 이 앱은 최근 인도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과 함께 차단하기로 결정한 앱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피해 사례가 진짜 있으니까 이런 게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최근 중국 앱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과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네.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해외로 옮겼기 때문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다른 국가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개인정보를 빼갈 거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거 엄벌을 네. 틱톡을 지금 아웃시킨다. 아웃시킨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 네. 인수시키고 뭐 네.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거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 돈 좀 달라고 커미션을 달라는 건지. 예. 근데 사실 이제는 데이터가 돈이거든요. 아하. 네네, 다른 게 그렇습니다. 아니라. 근데 예. 중국에서도 피해가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중국산 앱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5천 명의 개인 생체 정보가 온라인에서 개인 생체 정보요? 예, 하나당 12yuan 우리 돈으로 약 1,700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거 봐요. 데이터가 돈이라고 거래한다니까요. 예, 이용자들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 정보는 버젓이 그것도 헐값에 팔리고 있었는데요. 연예인과 자신의 얼굴과 바꿔 촬영이 가능한 얼굴 변환 앱 자오의 경우에도 이용자들의 얼굴 정보를 영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앱 설치 시에 약관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거 안 하잖아요, 잘 근데. 네, 그냥 설치 뭐 네네.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개인정보 유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앱 정보 궁금하신 분들 검색창에 꼭 지워야 할 중국 앱 이렇게 검색하시면 목록이 나오니까요.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정보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꼭 지키셔야 돼요. 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류현진 잘 던졌지만 네. 네. 아쉽습니다. 소식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죠. 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아. 선수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시즌 4번째 등판을 했습니다. 류현진은 마이애미 말린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했는데요.
홈런 한 방을 맞긴 했지만 6이닝 동안 안타 2번 맞고 삼진 7개를 잡았고요. 1점만 내주는 호투를 펼쳤습니다. 네. 이는 시즌 4번째 등판 만에 이룬 첫 퀄리티 스타트인데 퀄리티 스타트 6이닝 이상 동안 3점 이하를 내주는 투구를 의미합니다. 이로써 평균 자책점은 5.14에서 4.0으로 낮아졌고요. 류현진 선수의 소속팀 토론토 구단도 SNS를 통해서 류현진 선수가 경이적이다 라고 호평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승리는 못한 거잖아요. 승리 투수는 안 된. 그래서 제가 잘 던졌지만 네.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승리 조건은 달성했지만 승리를 기록하진 못했습니다. 9회 초에 마무리 투수 앤서니 베스가 동점포를 맞아서 시즌 2승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왼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토론토는 연장 10회 말 트래비스 쇼의 끝내기 안타로 5대4로 이겼는데요. 네. 류현진의 호투가 팀 승리의 발판이 되긴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 오는 18일에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5번째 선발 등판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팀의 다른 이제 타자들 또 선수들이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호투를 했는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망이가 도와줘야 되고 아예 그냥 점수차를 크게 벌려놓으면 승리를 좀 쉽게 가져갔을 텐데. 이제 중간 개투에 들어온 선수들도 이 투수들도 좀 이렇게 좀 잘해주고 마무리까지 끝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열심히 잘 던졌는데 굉장히 아쉬워. 근데 뭐 이런 일은 항상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4경기 중에서 2경기는 또 잘 하고 있어서 앞으로 또 5번째 경기도 좀 기대가 되고 오전 8시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하니까요. 오늘 18일에 경기에서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더 있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인들이 한글로 된 투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쓴 분이 계십니다. 손식 KI 보이스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4부에서는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참사 일어난 지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요.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와 함께 레바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에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